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은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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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재광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노후 설계 전문가 신재광입니다. 네, 100세 시대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오늘 또 어떤 노후 설계에 대한 팁을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강혜진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쉽게 오늘 또 내용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귀를 쫑긋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혜진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성비 있게 컨설팅 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이혜진입니다. 네, 가성비 있게 컨설팅 해주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신재광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즘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이나 실손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정작 누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고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통해 장기 요양 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또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보험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또 힘들 것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네, 장기 요양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과는 조금 다른데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돌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처음 시작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중풍이나 치매로 혼자 식사나 위생관리가 어렵다면 그분은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이 발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 방문 조사, 판정위원회 심사, 등급 결정, 급여 이용. 이 등급이 없으면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더라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절차가 꽤나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등급이 나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등급을 받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정말 좀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미덕이자 습관이 되신 거죠. 하지만 등급심사위원들은 그분이 실제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서나 방문 조사 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드리는 팁은 이렇습니다. 진단서에는 혼자 식사하기 어렵다, 걷다가 자주 넘어진다, 화장실 가는데 길을 헷갈려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불편함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간단히 치매 있음, 이런 식으로만 정리가 돼 있으면 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조사관 방문 시 가족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부끄러워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설령 낮은 등급이 나오더라도 6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니 절대로 한 번에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등급을 위해서 병원 진단서도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등급을 판정받고 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지원을 해줍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설급여입니다. 이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입소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일정 부분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급이 높아야 입소가 가능하고 대기 인원도 많아서 시간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가급여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급여 형태이고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돌봐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보조, 세면 도와드리기, 옷 갈아입기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집에 있는 가족이 돌보는 상황이면 매달 10만 원 정도씩 소액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중에 재가급여가 활용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부모님이 집에서 떠나는 것을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집에서 돌봄을 받는 방식으로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릴 민간보험도 이 재가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모님 돌봄 정말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돌봄이 가장 좀 현실적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요.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 선택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입니다. 이건 병원입니다. 의료진이 상주해 있고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1에서 2등급을 아니면 목적이 아닐 경우엔 입원이 어렵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비급여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는 요양원입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돌봄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1에서 2등급이 아니면 입소가 안 되고 대기자가 많은 경우 몇 달이 걸려야 입소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낯선 환경으로 가게 되면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는 재가 서비스입니다. 이건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거나 낮 동안 센터에 다녀오는 형태입니다. 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어르신도 익숙한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3시간이 기본이고 가족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걸 체감을 하고 민간보험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해 주신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사실 요양병원은 비용이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요양원은 입소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지는 있지만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만 적합하지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서 장기 입원은 부담이 좀 큽니다. 심지어 보호자가 같이 상주하지 않으면 어르신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요양원은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입소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대기 기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양원마다 환경이나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좋은 요양원은 정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가 서비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맞벌이 자녀, 혼자 계신 부모님, 경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재가 서비스가 가장 현실적인 심리적 안정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재가 서비스, 결국에는 여러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재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나요? 재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인데요. 종류는 꽤 다양합니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 이런 모든 서비스가 국가에서 85%에서 90% 가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아도 실제 본인 부담금은 10에서 15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제도입니다. 네. 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니까 자기 부담금이 확실히 좀 줄어들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서비스에도 사각지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제도는 정말 잘 만들어졌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제한적이고 서비스나 횟수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만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한다면 그 외의 시간은 여전히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상주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맞벌이 부부와 외동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등급이 낮게 나올 경우에는 지원도 또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간 요양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국가 제도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재가보험이 그런 부분들의 좀 보완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민간 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제도를 빈틈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입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면 보험사에서는 매달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돈은 간병인을 고용하시거나 식사의 위생관리, 도우미를 쓰시거나 재가 서비스를 추가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 방문 목욕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금으로 시간을 더 늘리거나 야간 돌봄을 추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병원비처럼 영수증 청구 방식이 아니라 등급이 나오면 그냥 매달 정액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쓰임새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고 보험료는 월 2, 3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도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민간재가 보험도 국가의 장기 요양 등급 전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등급이 없이는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먼저 알고 준비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등급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재가보험은 좀 어떤 분들이 특히나 준비를 하면 더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보험은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맞벌이 부부나 외동 가정, 부모님을 홀로 거주하시거나 실손보험만 있는 경우 또는 4, 5등급을 받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겐 민간 재가보험이 현실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대안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게 되면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도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재가보험을 통해서 실제로 좀 보장을 받으셨던 사례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경우는 아니고 주변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6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5등급 판정을 받으셨고 방문 요양을 주 3회, 방문 목욕 서비스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따님은 외국에 계셔서 사실상 거의 혼자 계셨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민간 재가보험을 매달 30만 원씩 수령하시게 됐고 그 돈으로 추가 도우미 고용, 식사 배송 서비스 등을 쓰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거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9세 아버님이셨습니다. 치매를 초기부터 진단을 받으셨고 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배우자분은 간병을 하고 계셨는데 허리 디스크가 생기셔서 조금 악화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가족도 민간보험으로 매달 40만 원씩 받게 되시면서 간병인을 주 2회 방문, 센터 이용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계셔서 덕분에 배우자분에서도 건강도 많이 지키게 되셨고 남편분도 더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게 되신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핵심은 이 국가 제도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을 좀 함께 준비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을 구성할 때 꼭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데요. 민간 보험은 회사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다음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급 조건과 보장 금액, 보장 기간과 납입 금액, 갱신형의 여부, 이 항목으로만 잘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월 2, 3만 원대 상품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돌봄은 정말 미리미리 좀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매우 훌륭한 국가 제도입니다. 하지만 등급이라는 관문이 존재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국가 제도든 민간 보험이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더라도 서비스 시간과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가보험이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돌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는 꼭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또 전문가님 덕분에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젠 정말 좀 보험으로 준비를 함께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주의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효도도 요즘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부모님 잘 모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는 사랑이고 시스템이 효도입니다. 국가 제도라는 든든한 틀과 민간 보험이라는 실질적인 수단을 함께 준비하신다면 부모님의 노후를 더 건강하게, 더 품위 있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 삶에 작은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알아봤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오늘 전문가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꼭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유용한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죠. 두 번째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강혜진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태아보험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히 풀어주신다고 하네요.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님 반갑습니다. 오늘 태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뜻깊은데요. 저도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라서 태아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특히나 신혼부부 분들께서 태아보험에 대해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태아보험 정말 중요한 보험입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계실 텐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준비가 좀 늦어지거나 미흡한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태아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태아보험은 이름 그대로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태아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인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고 출산 후에는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천적인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나 출생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태아보험,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이 필요한 정확한 이유,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사회적인 현상으로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임산부는 조산율, 저체중아 출생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출산 여성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연구조사에 따르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선천적 기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아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실제로 선천적 기형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에서 3% 정도의 발생률을 보입니다. 이는 전체 출생아 중 약 20명 중 1명이 선천적인 기형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도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형, 뇌질환, 9개월 등이 대표적인 선천적 기형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기형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또는 임신 초기에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보험을 통해 기형아나 조산, 유산 등 다양한 리스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예비 부모님들께선 태아보험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화재보험사는 임신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생명보험사는 16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입을 미루지 말고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보험은 보험사별로 임신 주수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이 있고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상품 선택에 대한 폭이 좁아지고 특정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선천 이상, 신체 마비, 저체중아에 대해 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 자녀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병력이 남아 추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회사별로 시기가 좀 상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요령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가입을 미루지 말고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 시기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12주 이내에는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6주 이내에는 2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고 22주 이내에는 태아특약이 가입이 가능하고 22주 이후에는 태아특약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인데요. 태아보험은 태아와 산모를 위한 다양한 보장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 기형, 조산, 유산, 질병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전자 질환이나 선천적 질환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산 후에는 태아 등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태아 등재는 태아 때 보험 가입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 증권에 태아로 가입된 이름을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여아를 출산하면 남아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지기도 하는데요. 태아 등재를 통해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태아 등재 시 보험료 변동이나 환급금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순수 보장형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에는 순수 보장형과 환급형이 있는데요. 순수 보장형은 만기 시 환급이 되진 않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의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다자녀일수록 환급형을 각각 가입하면 부모님들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의 장단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보장 기간이 길고 보장 금액이 정액이면서 고액 보상 설계가 가능하며 보험료가 손해보험사 상품보다 저렴합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생명보험사 상품에서는 보장이 어려운 치료비 보장이 설계가 가능하며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장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 후에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지 조건이나 환급금 등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 산모보장, 태아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만기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만기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보장해주는 30세 만기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입하면 이 보험이 우리 아이의 평생 보장이 되도록 80세, 90세, 100세까지로 길게 보장이 되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로는 30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은 납입기간 종료 후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납입하는 금액 대비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0세 이후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판단하게 되면 계약 전환 제도를 통해 직접 노후까지 만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다시 보험료 납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보험사에서 30세 만기 보험에 계약 기간 연장형이라는 제도도 두었는데요. 이 제도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가입 중인 30세 만기 보험을 80세 또는 100세까지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런 형태로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까지 길게 보장해주는 보험은 납입기간 종료 후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 30세 만기의 보험과 동일한 보험료로 설계를 했을 때 보장의 금액인 작아질 수밖에 없고 30세 만기의 보장을 동일하게 100세로 설정할 시에는 보험료가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 가입을 통해 보장 금액을 높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긴 기본 보장을 이미 부모님들께서 가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추가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는 30세 만기 가입한 보험에 비해 부담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보험을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해 준다면 물론 좋지만 우리가 고려할 점은 지금 태아보험을 가입한다면 100년짜리 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긴데요. 그럼 그동안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등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보장받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과 만기가 길어질수록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아질 것이니 보험료에 대한 부담 또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님, 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더라도 태아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이란성 쌍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다태아 보험의 경우 단태아보다 조산 가능성이 높아 쌍둥이 태아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사에서 좀 더 까다롭게 봅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다태아 보험의 설계 플랜이 단태아의 설계 플랜만큼 좋은 플랜이 있지만 심사를 넣을 경우 인수 거절의 확률이 너무 높아서 각 회사마다 특화된 보장들을 조합해서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태아 가입이 어려운 이유는 쌍둥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체중 2.5kg 이하로 출산을 하거나 조산으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인큐베이터 이용률이 매우 높아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다태아 보험의 가입 시기는 20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22주 6일까지 가입하셔야 태아 특약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정밀 초음파의 경우 보통 20주 이후에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22주 이후에 예약을 하시거나 3가지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20주 이전에 담당 설계사님께 상담을 받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이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전문가님? 네, 보통 11주, 12주에 이제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면 검사 중에 니프티 검사라고 있는데요. 저희 니프티 검사하기 전에 태아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사 후 이상이 생기고 나면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2차 기형아 검사인 16주나 3차 기형아 검사인 22주 이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태아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가입을 미루지 말고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장 내용에 대해서 선천적 기형, 조산, 유산, 질병 등의 여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30세 만기 보험이 있고요. 지금 가입하면 이 보험이 우리 아이의 평생 보장이 되도록 80세, 90세, 100세까지 길게 보장이 되는 2가지 형태입니다.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3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우리 아이의 첫 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주제는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이혜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친한 지인 설계사분들이 권유하는 그대로 혹은 단순히 TV 홈쇼핑에서 저렴한 월 납입 금액만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과 나에게 맞는 설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보험 가입 기준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고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준 세 가지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기준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는 갱신, 비갱신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갱신, 비갱신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이 갱신과 비갱신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한 기준과 활용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갱신, 비갱신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말로만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보시는 대로 노란색 그래프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초반에 보험료는 갱신형에 비해 높지만 그 금액이 변동 없이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갱신형 보험은 파란색 그래프와 같습니다. 초기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위험률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님은 혹시 갱신형 보험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장받고 싶은 기간까지 납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기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전 기간에 걸쳐서 납입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 내가 100세까지 보장이 받고 싶다. 그러면 100세까지 납입을 하시는 건데 그 와중에 보험료도 변동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겠죠. 요즘에는 비갱신형 같은 갱신형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갱신형이면 갱신형이고 비갱신형이면 비갱신형이지 비갱신형 같은 갱신형. 이건 대체 뭐죠, 전문가님? 네, 분명 나는 20년 납이라고 듣고 가입을 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담보들이 전부 갱신형인 경우 또는 이미 20년을 냈는데도 그 보험료를 계속 내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주계약은 20년 납 종신 만기이지만 중간에 특약들은 10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은 100세까지 갱신이 되며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경우는 추가로 진단금을 높여야 할 몇 개의 담보들만 적절히 갱신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간혹 기본 계약을 제외한 모든 담보들이 갱신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내 보험도 이런 갱신형 특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행자님은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사실 초기 보험료가 좀 저렴해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할까 했는데 이 비갱신형 보험을 결국에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정적인 비갱신형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싼 치료비가 드는 항목은 갱신형을 활용하시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항암 치료비나 특정 중증 질환 치료비는 갱신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나의 기본적인 보장은 예측할 수 있는 비갱신형을 바탕으로 하시고 두 번째로 상황에 따라 보장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 기간이나 부분은 갱신형으로 보강을 해주시고 나중에 갱신 시점의 보험료를 보고 이 보험을 유지를 할지 해지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냐면 비갱신형 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위에 갱신형은 추가 보장용으로 일부 가입을 하셔서 보장을 강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암 진단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암 진단금은 얼마가 있으면 좋을까요? 암 진단금 아무래도 암이니까 3천만 원 이상은 최소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보험료도 고려를 해야 하니 모두가 몇 억씩은 가입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 가입 기준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암 진단금은 본인의 연봉 혹은 연봉의 1.5배수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이 발병을 하면 1년 정도는 회사를 쉬면서 치료에 전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단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진행자님은 1년 동안 생활할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글쎄요. 월 최소 40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1년에 4,800만 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을 설정할 때에는 단순히 치료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암 치료 중에서 항암 치료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는 워낙 고가의 암 치료 방법들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사들도 권하는 치료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심한 저가의 치료와 부작용이 적은 고가의 치료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 치료 중에 하나가 중입자 가속기 치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고 이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이 치료는 부작용 또는 주변 장기에 손상이 없는 후유증이 없는 암 조직 제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치료입니다. 혹시 이 치료의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중입자 치료. 저도 해당 금액이 굉장히 고가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네, 이게 굉장히 고가의 치료고 환자당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암 치료 트렌드가 보통 선항암, 수술, 그리고 후항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로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로는 최소 부분만 절제를 한 다음에 그 이후 다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항암 치료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생각보다 흔한 비급여 항암제를 사용해도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항암 치료에 대한 비용 담보도 잘 준비를 해놓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중입자 가속기 치료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실손보험을 통해서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비는 입원 한도와 통원 한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될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통원을 할 경우 25만 원 한도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입자 가속기 치료는 입원을 해서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입원을 하기가. 항암 치료 또한 요즘에는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고 4일 통원 치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네. 참고로 예전에는 암 사망 담보, 암 입원 담보 등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 암 치료는 대부분 바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했고 입원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입원, 암 사망 담보 등이 들어가 있는데 각자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런 담보들이 들어있다면 그 특약들만 삭제하시고 요즘 치료 트렌드에 맞는 담보들로 재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암 보장에 관련해서는 진단금, 치료비 기준을 정해드렸는데요. 연봉 정도의 암 진단금과 더불어 고액 항암 치료비를 대비한 암 치료비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암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뇌와 심장 질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기준을 잡고 준비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암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단금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혈관 질환에서는 가입 금액보다는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질환의 경우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전부 뇌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뇌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출혈 담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뇌출혈의 경우는 I60, I61, I62 이렇게 세 가지의 코드만 보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건강검진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졸중, 더 나아가 뇌출혈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관련된 담보들이 범위가 좁은 담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강검진이 발달함에 따라 경미한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단계에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I60부터 I69까지 전부 보장하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심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암이랑 뇌랑 심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가입을 꼭 하시는데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심장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혔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협심증이나 기타 허혈성 질환들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하면 협심증 같은 질환이 생겼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넓은 범위의 담보를 통해서 전체를 보장받아야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초기의 협심증이나 경미한 심장 질환들도 발견이 되는데 보장이 안 되면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I20부터 I25, 허혈성 심장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뇌, 심장 이 두 부분 모두가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잘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증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진단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뇌랑 심장에 관련된 질환은 한 번 걸리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늙고 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막히면 또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다시 혈관이 막힐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군요. 혈관 질환은 좀 재발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금을 한 번 받고 끝내는 것보다는 수술비 담보를 잘 챙겨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수술비 담보를 좀 잘 챙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진단금은 보통 한 번만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 스텐트 시술이나 뇌혈관 스텐트 시술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수술 때마다 보장이 된다고 하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자면 뇌랑 심장 이 두 혈관 질환의 가입 기준은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 그리고 막히면 또 막힐 수 있으니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관련된 수술비를 함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하자면 갱신형과 비갱신 보험을 혼합 설계해서 합리적인 보험료로 큰 보장을 확보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 진단금은 연봉의 1배수 혹은 1.5배수로 설정을 하고 더불어 항암 치료비도 같이 보강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뇌출혈 대신 뇌혈관 질환,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대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의 범위를 넓히고 수술비를 같이 보강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